2021학년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마지막 4부 해설을 맡은 곽동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딱 세 지문 남았죠. 문학작품 현대소설과 복합 지문과 그리고 고전소설 지문 남았습니다. 문학 좀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시험 시간 내에 못 푼 지문이 마지막에 있을지도 몰라요. 함께 열심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죠. 34번부터 37번까지 관련된 지문입니다. 김혜란 작가라고 되어 있죠. 그죠? 도도한 생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작가는 한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소설에 떠오르는 엄청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작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박완서 작가가 있었다면, 순전히 저의 평가예요. 박완서 작가가 있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김혜란 작가가 이제 나중에 훨씬 더 성장해서 이제 그런 대가의 반열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그런 작가예요. 자, 한번 봅시다. 만두집을 했던 엄마가 어떻게 피아노를 가르칠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안 했네.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첫 시간이니까 소설을 파악할 때는 뭐 중심으로 간다? 인물 중심으로 갑니다. 인물 중심으로 장면으로 나눠서 가는데요. 수능에선 정말 고맙게도 장면은 나눠줘요. 중략으로 나눠주거나, 그죠? 여기 심지어 중략 부분 줄거리까지 줍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는 중요해요. 여러분, 그건 작가가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출제한 분이 해놓으신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문제 풀 때 그게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간과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파악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누구 중심으로 간다? 인물 중심으로 간다. 만두집을 했던 엄마예요. 역시 모든 문학, 독서 상관할 것 없이 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 만두집 직장이 어떻게 피아노를 가르칠 생각했는지 알 수 없다. 피아노? 여기서 도대체 왜 피아노가 이제 핵심 대상으로 나오는가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 선생님이 뭐부터 보라고 그랬어? 원래 보기부터 보라고 했어. 자, 보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 엄마가 내게 사준 피아노는요, 엄마가 꿈꾸었던 도도한 생활의 상징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누리기 희망했던 삶의 기준입니다. 그게 피아노구나. 엄마가 나에게 바라고 바라는 피아노라는 것은 삶의 어떤 기준으로 그 정도는 살았으면 좋겠다. 중요한 소재가 되겠죠. 알 수 없다. 욕심이거나 뭔가 강요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엄마는 배움이 좀 짧은 편이었대요. 교육적 선택에 늘 자신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때 엄마는 어떤 보통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럼 뭐였다는 거야? 피아노였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따라가고 있었으리라. 뭐뭐 했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추측하는 거죠. 왜 이 시점이요? 나를 찾아라, 나. 어쨌거나 이거 나. 그치? 이거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다만 그때의 엄마는 왜냐하면 선생님이 서술상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소설에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게 과연 어떻게 서술되는가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연극과 소설의 차이가 뭡니까? 극, 깔레와 서술자가 있다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은 서술자가 있다면 그 서술자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연극은 그거 없이 각종 연극적 장치라든가 그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희곡에서는 그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극적 연출 방법 같은 게. 근데 여기 서술장 특징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엄마의 생각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해요. 시점에 어떠한 제약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때라고 하는 거 보니까 현재의 시점에서 어떤 과거의 자기의 성장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게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선생님, 저 읽으면서 그걸 못 파악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보고 맞아, 그렇구나 하면 돼요. 우리는 객관식을 풀어내야 하거든요. 자, 놀이공원에 가고 엑스포에 가는 것처럼 그게 보통의 기준이죠. 어느 시기에 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는 그런 풍문들 말이다. 요즘 어머니를 되게 많이 이거 하시죠. 몇 학년 때 뭐 해야 되고 몇 학년 때 뭐 해야 되고. 근데 엄마도 바로 그런 보통의 기준들을 따라가고 싶었던 거야. 돌이켜보면 어릴 때 엑스포 가고 박물관 갔던 것이 막 재밌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에서 과거를 생각하고 돌이켜보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그렇게 엑스포에 보내주고 놀이공원에 함께 가준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
여러분도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죠? 자, 누구나 겪는 평범한 유년의 프로그램 중 하나였을 뿐이지만 뭐 이것들 무지한 눈으로 시대의 풍문에 고개를 끄덕였을, 김밥을 싸고 관광버스에 올랐을 누구? 엄마. 엄마가 이런 식으로 배움에 좀 짧은 편이었고 교육적인 선택에 자신감을 갖지 못했지만 자식만은 일반적인 보통의 기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치? 같이 이 놀이공원에 가면서 그 피곤하게 만두집을 경영하면서 힘들게 어떻게 했을, 김밥을 싸고 버스에 올랐을 그런 엄마의 피로한 얼굴, 그치? 그것이 떠오르는 까닭이다. 자, 이따금 내가 회전목마 위에서 와 비명을 지르는 동안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벤치에 누워있던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즉 나가 서술하는데 나가 엄마의 어떤 모습을 주로 서술하고요, 자기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 이미 봐버렸어. 뭐 엄마는 나에게 자녀가 누리기, 이 정도는 누리기를 희망하는 삶의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런 엄마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엄마는 어때? 잠깐이라도 벤치에 이렇게 누워서 잠을 청하는 거야.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지. 그런 고된 엄마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 자식이 그 정도의 기준을 갖기 위해서. 신을 벗고 짧은 그런 잠을 청하던 엄마의 얼굴은 이게 맞나요? 도처럼 낮고 고요했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자, 이게 제목이 뭐죠? 도도한 인생이죠. 도도한 인생입니다. 도의 이미지는 뭐다? 낮고 고요한 이미지야. 알겠죠? 그렇지 않았던가. 엄마를 따라하느라 피아노 의자 위에 누워있던 나를 보고 선생님은 도레미파솔라 라라처럼 놀라지 않았던가 그렇던가 라고 하는 거죠. 저 음치 아닌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드네요. 자,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엄마 100원만, 여러분도 그랬죠?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그랬을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건 줄 알았던 때이긴 했지만 나는 핸델이 없는 핸델의 방에서 음악을 했고, 쌤도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다녔는데 그 방 이름이 다 핸델, 모차르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모차르트 방에서 기다려 그러면 선생님이 가면 거기 가서 이렇게 막 피아노 치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선생님이 자로 손을 때렸어요. 자로 탁, 그렇게 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그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서 엄마는, 야 여기 중요하지, 베토벤 같이 풀린 파마 머리를 한 채 귀머거리처럼 만두를 빚었다. 이거는 뭐 엄마가 베토벤 같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파마 머리를 한 채 만두를 이렇게 빚은 거야. 마침 동네에 음악 학원 생겼고요. 엄마가 만두를 불티나게 엄마의 만두가 막 팔리던 시절. 그래서 이게 가능했을 거야. 뭐가 가능했다는 얘기야? 엄마가 나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는 건 말이지.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건 말이지. 엄마가 직접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그지?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럼 여기서 여기 좀 이따 여기를 봅니다. 엄마는 내게 피아노를 사줬어요. 왜 사준지는 아까 보기에서 몇 번이나 얘기했어. 읍내에서부터 먼지길을 달려온 파란 트럭이 집 앞에 섰을 때 엄마가 기뻐했던, 드디어 내 딸에게도 피아노를, 세탁기도 냉장고도 아닌 피아노. 그럼 여러분, 세탁기와 냉장고와 피아노는 이 작품 내에서는 약간 상반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뭡니까 이거는? 이건 생필품이야. 근데 이건 일종의 엄마의 그 기준, 아까 앞에서 나왔던 보통의 기준을 위한, 사실 그럼 이거보다 좀 한층 위에 좀 더 세련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 잘 생각해보세요. 세련됐다. 제목이 뭐였어 아까? 도도한 생활. 도도한 생활 자체가 좀 더 세련된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또 한편으로 뭐야? 도한 생활이에요. 이런 약간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제목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좀 낮고 고요한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하고요. 엄마가 나에게 바랬던 그런 세련된 그런 삶의 모습 같은 건, 그게 바로 도도한 생활이 되겠죠. 제목의 어떤 중의성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대요. 세련되진 것 같았다. 피아노는요, 노릇한 원목으로 되어 있고요. 학원에 있는 어떤 것보다 좋아 보였다. 원목 위에 뭐 양각된 우아한 넝쿨 무늬. 여러분 막 피아노 딱 보시면은 여기에 막 이런 식으로 막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이런 거 있고요. 은은한 광택의 금속 페달, 건반 위에 깔린 레드 카펫. 얼마나 선정적인 빛깔이든지 뭐 한 거야? 묘사해 둔 거야.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처음 그 피아노를 접했던 그 인상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선정적인 빛깔이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때 어떤 인상? 그 세련된,
내가 좀 더 어떻게 될 거야? 삶의 질이 한 뼘쯤 세련돼진 것 같은 그 이미지를 이렇게 묘사를 통해서 더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은 우리 집에 있는 다른 가재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냉장고, 세탁기 그런 거랑 해당되는 거죠. 그런 가재들과 때깔부터 달랐다. 다만 좀 멋쩍은 것은 피아노가 가정집 거실이 아닌 바로 만두가게에 놓인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A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주제, 구성, 문체, 또 뭐 인물, 사건, 배경. 선생님이 인물 중심으로 보라 그랬지. 지금 엄마와 나와의 관계는 대충 알겠죠. 엄마는 나에게 그런 것을 항상 제공해주는 엄마였고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 기쁨을 느끼고 있고요. 그죠? 그게 인물이잖아요. 어떤 사건이 벌었어? 피아노를 샀다는 거야. 오케이? 엄마가 나에게 그런 행위를 해줬다는 거야. 그게 다 일련의 다 사건이 있잖아요. 공간적 배경은 만두가게입니다. 이게 또 뭔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인물, 사건, 배경. 잘 생각해 보세요. A까지 달려 있으니까 중요할 것이라는 거. 자, 이 가게 안에 놓인다는 사실이었다. 우리 가족은요, 생계와 주거를 한 건물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넉넉하지 않아. 낮에는 방에 손님을 드리고요, 밤에는 식구들이 이불을 펴고 자는 식으로 말이다. 그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겠죠. 피아노는 나와 언니가 쓰는 작은 방에 놓였고요, 안방은 주방을, 작은 방은 홀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다. 그럼 결국에는 피아노는요, 홀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 그지? 홀에서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나는 오후 내 가게부터 피아노를 연주했다. 울림 폭을 크게 해주는 오른쪽 페달을 밟은 채로 멋을 부려서 소녀의 기도, 아들인들을 위한 발라 띠리리, 그죠? 이거 맞나요? 그죠? 하여튼 그걸 막 연주를 했단 말이야. 이런 곡을 말이다. 찜통에서 수증기가 피쉬 나고요, 홀에서는요, 장사꾼과 농부들이 그런 흙이 묻은 그런 장활신의 채 우적우적 만두를 짓고 있는 공간에서 어떻다는 얘기야. 지금 굉장히 그 공간적 배경이 피아노와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이질적인 그런 이미지가 공존하는 거야. 근데 이때 어린 나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했던 거죠. 쌤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 끝까지 읽어봐서 알 거예요. 그 피아노라는 것이 이 나에게 얼마나 이질적인 존재로 이제 다가오는 건지. 자, 어쨌거나 그런 연주를 합니다. 누구라도 만두를 삼키다 말고 울게 만들 그런 연주를, 쉽고 아름답지만 사실 촌스러워서 누구라도 가게 앞을 지나다가 저게 뭐야, 민망해서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을. 그러나 좀 더 정직한 사람이라면요, 만두를 먹다가 만두 접시를 집어던지면서 다 때려치우라 그래, 저게 뭐야 라고 소리쳤을 그런 연주 말이다. 어린 아이가 연주했으니까 연주가 굉장히 화려하고 멋들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연주를 계속 했다는 얘기야. 근데 한 번은 연주가 끝난 뒤 박수소리가 들려오고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국인, 그지? 백인 남자가 손뼉을 치면서 원더풀 이렇게 외치고 있었답니다. 그죠? 아마 어린 소녀가 그렇게 연주하고 있었으니까 보기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거나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외국인과 나 사이 어정쩡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부끄러웠어요. 좀 수줍게 한마디 땡큐 이렇게 했대요. 그죠? 귀엽죠? 집안에서 밀가루 입자가 햇빛을 받으며 분분히 날렸고, 저는 여기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수업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만두 가게 안에서 연주를 하고 있던 그 이 이질적 이미지를 되게 잘 보여줘요. 밀가루 입자가 쫙 보여주면서 날리고요, 건반을 짚는 그 손가락 아래 지문이 하얗게 밀가루가 묻어나는 그런 분위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중약 부분 줄거리. 아빠가 빚 보증. 그죠? 가게가 어려워졌어요. 엄마는 근데 왜 피아노만은 뺏기지 않으려고. 피아노가 얼마나 중요한 소재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소재도요, 결국에 무엇이 결정하느냐? 바로 인물의 어떤 가치관이나 인물의 성격이나 인물의 심리를 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의 피아노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정리를 하자면 엄마의 자존감이야. 이건 빼앗기지 않고 싶어 해. 그지? 엄마가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은 어떠한 것이란 말이야. 왜? 이것을 통해서 자녀의 성장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 소설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맨 처음에 이제 김혜란 작가 이야기하면서 박완서 작가를 같이 얘기했죠. 박완서 작가의 엄마의 말뚝이라는 작품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좀 비슷한, 자식들을 위해서 서울에 이제 말뚝을 박았던 그런 엄마의 삶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자, 그래서 엄마의 자존감이나 자녀의 성장 환경을 의미하는 상징적 소재가 뭐다? 피아노가 된다. 자녀의 삶의 기준만큼은 지켜주고 싶다. 이 정도 선에서, 그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언니의 서울 반지하방. 자 보세요. 반지하. 아까 A가 만두가게였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공간적 배경이 반지하로 옮겨진단 말이야.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반지하는 어떤 부유함의 상징은 아닙니다.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의 상징으로 자주 나오기도 하죠. 영화 거기 기생충인가요? 거기서 사는 뭐 사람들도 이제 반지하에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 자체가 좀 힘든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거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뭐지? 근데 그 상황에서 뭐는 지키고 싶어? 피아노 지키고 싶은 게 그 일반적인 성장 기준, 아이들의 그 환경 이걸 지켜주고 싶어 하는 거죠. 자, 피아노를 가지고 가달라는 엄마의 부탁을 받게 됩니다. 언니의 표정은 뜨악했다. 그럼 심리 파악해야죠. 뭐야 이게? 라는 당황스러움이죠. 외삼촌이 담배를 피우는 사이 나는 사정을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다. 언니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했다고. 엄마가 다 얘기한 줄 알았는데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언니는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여기 반지하야. 나는 조그맣게 대꾸했다. 나도 알아. 우린 트럭 앞에 모여 피아노를 올려다 봤다. 그것은 몰락한 러시아 귀족처럼 끝까지 체면을 차리며 우아하고 담담하게 서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피아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몰락한 러시아의 그런 귀족처럼 좀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곳에서 엉뚱하게 서 있는 체면을 차리면서 그치? 그러니까 이 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엄마의 마지막 자존감 이런 거랑 연결이 되겠죠. 우아하고 담담하게 서 있었다. 외삼촌의 트럭은요 길 한가운데를 막고 있었습니다. 우린 서둘러 목장갑 끼고요. 외삼촌이 피아노 한쪽 끝을 언니와 내가 반대쪽을 잡았습니다. 외삼촌이 신호를 보냈어요. 하나 둘 셋. 깊은 숨을 쉰 뒤 피아노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품 자체가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라든가 충분히 상상 가능한 장면이라서 그래요. 인물 구도가 복잡하지 않고요. 나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들을 서술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쉽다면 이 작품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온다면 나머지 작품도요. 여러분들이 다른 소설을 했을 때 서술자가 어떤 시점에서 인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만 보면 된다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깊은 숨을 쉰 뒤에 피아노 번쩍 들어 올렸어요. 1980년대에 산 그때 이제 뭐 만들어진 피아노가 잠시 세기말 도시 하늘 위로 비상했다. 슉 들었으니까 그지? 그 모습이 꽤 아름다워 하면 탄성을 지를 뻔했다. 우리는 한 걸음씩 이동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진땀이 났다. 사람들이 우리를 흘깃거렸다. 이때 심정은 어땠을까? 좀 약간 민망했겠죠. 그죠? 뒤에서 승용차가 빵빵 비켜주세요. 아까 한가운데 서 있었으니까 차가 곧 건물 2층에선 집주인이 체육복 차림으로 내려왔습니다. 동글동글한 체구 그리고 아침 체조를 빼먹지 않을 것 같이 생긴 50대 중반의 사내였습니다. 아 참 서술 묘사가 어떤 느낌이 다가오죠. 아침 체조를 빼먹지 않을 왠지 그 나무 같은데 약수터 가면 등을 이렇게 부딪히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저씨의 느낌. 그죠? 그는 집 앞에서 벌어진 풍경이 믿기지 않는다듯이 아연한 표정으로 서 있다. 이게 뭐야? 반지하에 피아노를 지금 넣는다고? 자, 나는 피아노를 든 채 어색하게 웃으며 목례를 합니다. 언니 역시 눈치껏 나에게 사내에게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좁고 가파른 계단 아래로 피아노가 천천히 머리를 밀고 있었다. 아까 또 나왔어요. 일반적인 생필품이 아닌 피아노라니. 아까 우리는 새뼘쯤 민망해지는 분. 여러분이 살짝 앞에 보시면요. 피아노를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똑같은 서술이 나와요. 세탁기도 냉장고도 아닌 피아노라니. 우리는 한 뼘쯤 세련된진 것 같았다. 한 뼘쯤 세련돼진 느낌이었어. 근데 여기는 뭐야? 이것도 아닌 이거라니. 민망해지는 그런 기분이었다. 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야. 왜냐면 상황을 드디어 인지한 거거든. 자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고요. 외삼촌이 피아노 놓치고요. 우당탕탕 계단 미끄러져 나가고요. 언니는 난 다급하게 피아노 다리 붙잡고, 그지? 근데 이제 윙, 쿵 하면 여러분 피아노 같은데 쿵 소리 나겠잖아요. 그럼 공명감 사이로 악기 속 여러 개의 시간이 뭉개진 소리가 났다. 어떻게 보면 악기 속의 여러 개의 시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과거 시간의 의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피아노 넝쿨 무늬가 고장난 스프링처럼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충격 때문에 몸에서 떨어져 나간 모양이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 부분, 반대로 그린 건가? 약간 이 양각된 그런 문양이 사실은 본드로 붙여져 있던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사실 이 나라는 서술자가 이걸 봤을 때 굉장히 그 엄마가 만들어준 자신의 그 성장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 난 엄마가 이렇게 지켜준 걸 고맙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는 게 그런 것이 천천히 이제 부서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무슨 깨달음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는 외삼촌의 안색을 살폈다. 외삼촌은 괜찮다는 듯이 괜찮아.
하면서 신호를 보낸 뒤에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나는 외삼촌의 부상이나 피아노의 상태가 걱정되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쿵 소리가 처음 도착한 도시에서 울려 퍼지는 그 사실적이고 커다랗고 노골적인 소리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 민망함, 부끄러움. 집주인은 어이가 없어. 그러면서 언니 나 피아노, 외삼촌 언니 나 피아노. 다시 피아노를 번갈아 쳐다봤다. 학생, 주인 남자가 언니를 불렀고요. 언니 재빨리 계단 올라갔어요. 출구 쪽 네모난 햇살 아래 뭔가 열심히 설명하는 그런 언니의 모습. 그리고 언니는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죄송해요 하고 결국 관리비를 더 내고 피아노를 절대 치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집주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집주인은 돌아서며 한마디 했습니다. 치지도 않을 피아노를 왜 갖고 있냐? 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도도한 생활. 장면이 두 개로 나뉘었어요. 선생님 인물 중심으로 장면으로 보냈어요. 근데 사실 인물은 나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언니가 좀 추가가 되긴 하는데 우선 궁극적으로 여기는 엄마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긴 하지만 여기에도 엄마가 떠 있어야 돼요. 이 장면에서도 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면으로 이렇게 만두 가게에서 여기 이제 누나 집으로 언니 집으로 이사를 가는 그런 장면으로 여러분이 나눠서 판단하시면 되게 좋다. 알겠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문제 풀면서 34번은 그나마 좀 쉬웠죠,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제 시간이 적절하게 돼서 그랬으면 1, 2번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거의 한꺼번에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일한 사건을 여러 인물 관점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 아니면은요, 진짜 시점이 교차돼야 됩니다. 그죠? 서술자가 교체돼야 돼요. 전지적 작가로는 가능하겠죠. 누구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이렇게 서술하면은, 그지? 근데 이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그리고 서술자가 교체되지 않아. 그럼 1, 2번은 쉽게 없앨 수 있죠. 이야기 외부, 이거 1인칭이라니까. 사실 이야기 외부 서술자 이런 개념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죠? 나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은 서술자가 작품 내부, 없으면 작품 외부 인칭을 나누는 그런, 여러분 중학교 때는 몇 인칭이다 몇 인칭이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에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절대는 아니지만 90% 이상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개념 자체가 말로 풀어져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 역시 틀렸고요.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인물? 아니야, 나라니까. 나. 그 사건의 중심이 되는 1인칭 주인공이라니까. 역시 이것도 잘못됐고요. 이야기 내부 서술자 나가, 그죠? 인물의 행위를 묘사하며 자신의 내면, 주로 핵심이 이거예요. 자신의 생각. 맞죠? 그죠? 계속 진행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그 인물의 행위, 누구 삼촌이라든가 어떤 외국인도 중간에 좀 나온 것 같고요. 그죠? 그런 언니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걸 묘사도 하고 주로 중심은 이거죠. 자신의 내면. 그게 어떻게 보였다라든가 나는 어떻게 생각했다. 오케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 여러분 이것도 사실 먼저 풀었어야 될까요? 저처럼 이렇게 지문을 다 읽으면서 풀었어야 될까요? 먼저 풀었어야 됩니다. 읽으면서. 왜냐하면 지금 또 이렇게 보자니 어떻게 해야 돼?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저도 기억이 어딘지 기억을 못합니다. 괜찮은 드립이었나요? 기억이 어딘지 기억을 못해요. 자, 마침 동네에 음악학원이 생겼어요. 엄마 만두가 불티나게 팔리던 시절이라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기억을 여기 써주셨네요. 그죠? 그죠? 친절하게. 그리고 니은. 뭐 이거 다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죠. 그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기억. 추측과 짐작을 드러내는 표현. 선생님 읽을게요. 뭐 왔다 갔다 할 필요 있습니까? 그죠? 마침 동네에 음악학원 생겼고 엄마의 만두가 불티나게 팔리던 시절 가능했던 일인지도 모른다. 가능했던 일인지도 몰라. 맞지? 현재 시각에서 지나간 일. 근데 사실 이 작품 거의 전체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고요. 외양에 대한 묘사 나열하여 인물이 대상에서 받은 인상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니은 뭡니까? 피아노 묘사한 거네. 피아노. 이 인상, 우리 좀 세련되신 것 같아. 라는 인상과 함께, 예뻐. 그지? 그런 모습. 맞고요.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부연하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해폭이 확장되었다.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답이니까 그렇죠. 그죠? 낮에는 방에 손님을 들이고, 밤에는 식구들이 이불을 펴고 자는 식으로 말이다.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가족은 생계주거를 한 건물 안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맞네. 근데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해폭이 확장되었어? 아니, 그냥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한 거지. 이건 아니죠. 맞죠? 그죠?
우리 같이 해결했어.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냥 그게 끝이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리을,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어울리지 않는 곳에 놓이게 된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 여기서 아까 귀족, 그 몰락한 러시아 귀족, 비유적 표현 맞죠? 그죠? 어울리지 않는 곳에 놓이게 된, 그지? 반지하에 놓이게 된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 주로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인물의 내면 드러낸다 그랬잖아. 나의 내면 드러내고 있단 말이야. 맞지? 그리고 쉼표, 이건 거의 실용 문제죠. 쉼표 빈번하게 사용했어? 언니와 쉼표, 나와 쉼표, 피아노와 쉼표, 외삼촌과 쉼표, 다시 피아노. 그지? 이건 무조건 맞단 말이야. 이거는 쌤 아들이 초3이거든요. 이거 맞아 틀려 그러면은 아빠 빈번하게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만 알면은 자주 나온다는 얘기야. 아빠 쉼표가 뭐야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죠? 이건 맞아. 예기치 않은 상황 맞아? 그지? 누구? 그 집주인이 정말 상상도 못할 그 반지하에다 피아노를 넣는다는 상황, 거기다 인물의 불편한 심리 쳐다보는 거 맞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감독님이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지? 만두가게 반지하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자, 파란 트럭에 의해서 A로 옮겨져 엄마를 기쁘게 했던 그 피아노 맞죠? 외삼촌의 트럭에 의해 B로 옮겨지면서 언니를 당황하게 했다. 언니가 맨 처음 당황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반지하야 라고 하면서 맞는 내용. 그러니까 1번 답 아니고. 자, 나는 손뼉을 치는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고요. 만두가게에서 손뼉 치는 사람 누구였어? 외국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부끄러워해? 아니잖아. 그 외국인은 뭐 이렇게 했고 내가 좀 부끄러워하면서 땡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귀여운 척해서. 이 부끄러운 모습은 나의 것이야. 그 사람이 부끄러운 거 아니야.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공간적 의미를 물어보고 있지만 전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 말 없이 밑줄만 칠게요. 이거는 좀 다르네. 근데 주로 여기 뭐가 나와 있어? 어떤 인물의 심리가 나와 있잖아. 그죠? 소설에서 공간을 지배하는 것도 그 공간에서 인물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심리를 느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심리는 아니지만 만두가게 모아둔 곳이야. 생계와 주거 같이 해결했던 곳이고요. 반지하라는 곳은 힘든 생활. 사실 반지하도요 선생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내신 수업이었으면 어떤 도시의 힘든 생활의 공간 이렇게 필기를 해줬을 거예요. 지금 한 거예요. 그죠? 어떤 도시의 힘든 생활의 공간이야. 거기에 맞닥뜨리게 된 거야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언니가 힘든 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답은 이미 2번 나왔으니까 맞는 내용이겠지. 그지? 자, 나가 누구라도 얼굴을 붉히게로 만들었을 연주를 했던 피아노는요. 여기 옮겨지는 과정에서 쿵 하면서 나의 얼굴을 붉어지게 했다. 맞겠고요. 그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심리죠. 반가움이야. 이것도 심리잖아. 그지? 세탁기에 냉장고도 아닌 피아노라니 이런 표현이에요. 옮겨진 과정에서 뭐 무한함, 심리잖아요. 그만큼 이게 사실 소설 문제를 이제 출제 보면 여러분 출제할 일은 없겠지만 출제하다 보면은 인물의 심리를 바탕으로 그 사건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선택지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쉽게 갑시다 우리. 아시겠죠? 자, 37번 문제. 아까 우리 보기는 읽었지만요. 포커스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도도한 생활은 상징, 그지? 뭐가? 피아노가 여기다 여러분이 밑줄을 쳤어야 돼요. 여기다가 부모로서 자녀가 누리길 희망했던 그런 삶의 기준, 피아노를 치는 정도의 삶의 기준. 알겠죠? 성년이 되면서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 이제 반지하로 가는 거죠. 그죠?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환경은 나의 욕구를 제한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나가 살아왔던 환경을 이제 재평가하도록 하게 되는 그런 각성의 순간이 우리 어디에 나와? 중략 이후, 중략 줄거리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으로 갔지만 잠깐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렸지만 읽어보기 전에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 시간에 이걸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본문을 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놀이공원에 가고 엑스포에 가는 것, 평범한 유년 시절의 프로그램, 이것은 엄마가 마련해주고 싶었던 그런 환경의 일부. 앞에서 나온 걸로는 뭐 어느 정도 일반적인 보통의 기준이라고 나오는 보통의 기준, 그게 이게 해당되는 거겠죠. 뭐 맞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자, 베토벤 같이 풀린 파마 머리를 한 채 귀머거리처럼 만두를 빚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이죠. 그죠? 힘들게 여기에
이걸 사실 뭐 가까워지기, 마련해주기 뭐 비슷합니다. 그런 엄마의 수고,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뼘쯤 세련돼진 그런 느낌을 주던 피아노에서 이번에는 아까 쌤이 보문 분석하면서 이야기했었죠. 동일한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앞에선 이런 느낌, 뒤에선 민망해지는 거. 그래서 나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된 거? 여기 나와 있잖아. 내가 살아왔던 새로운 환경 벗어나서 그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피아노가 잠시 세기말 도시 하늘 위로 비상하는 모습에서 나의 자신의 욕구를 제한해온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근데 이거 자체가 이상하죠, 여러분. 물론 이것이 뭐 욕구 이런 것과 관련 없고 사실 피아노가 이렇게 딱 들릴 때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와,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 틀린 자체가 나 자신의 욕구를 제한해온 환경입니까? 그 전까지 엄마의 이런 삶의 기준을 계속 받아오면서 살다가 보기에 뭐라고 돼 있어? 여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된단 말이야. 나 자신의 욕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틀려요, 이거. 그리고 이것과 연결할 수도 없어,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된다라는 거. 오랫동안 양각된 거라 믿어온 문양, 그러니까 엄마가 나에게 그렇게 마련해준 삶의 환경이 아주 탄탄하고 괜찮다라고 멋지다, 그러니까 멋지다. 근데 그게 이런 거였어. 그게 점점 부서지는 거라고 얘기했지, 선생님이. 이게 엄마가 있어 마련해준 환경이 이제 부서지는 것. 그렇게 튼튼하지 못한 것이었구나. 내가 드디어 어떻게 이 환경을 재평가하게 되는 거죠. 욕구 제한당하고 반대로 가면서. 5번도 맞는 거잖아요. 4번이 적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중학교 때부터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고1 첫 번째 시작하는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 고전 시가 하면 할수록 늘 수밖에 없는 장르다. 오늘 배운 작품 재산으로 갖고 계세요. 아시겠죠? 이것도 사실 우리 보기를 딱 보면은요. 문학 작품의 감상 과정에서 독자는 작품에 제시된 대상이나 상황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요. 이런 방식을 통해 뭐라고 돼 있어? 학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지녀야 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 뭐 얘기하고 있다? 학문의 길을 걷는 사람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힌트를 다 줬어. 왜냐면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 고등학교 와서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낚시로 많이 내거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 자연 친화적인 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면 우선 이거부터 볼까? 청사는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는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망고 상청하리라. 이거는요 청산, 푸른 산, 흐르는 물, 그것과 자연과 함께 지내고 싶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로 낚시를 한다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청사는요, 맞아요. 어쨌거나 항상 푸르는 존재, 불변성. 그쵸? 그걸 가진 존재야. 흐르는 물, 밤낮으로 그치지 않아, 불변성. 그래서 우리도 그치지 말아야 돼. 즉, 이것은 불변성이자 예찬적인 존재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야. 근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찬인 거야. 우리도 항상 푸르리라. 항상 푸를 것이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보기에서 학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지녀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를 항상 푸는 건 뭐야? 끊임없이 노력하리라. 그런 작품이에요, 이거는. 즉 이것은 끊임없이 학문을 정진하겠다는 리라. 의지, 다짐. 학문 정진의 의지. 됐어요? 좀만 더 이쁘게 써볼까? 글씨가 너무 별로 다를 거 없죠? 죄송합니다. 자,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께 좀 더 많은 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자, 어쨌거나 이게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누구 작품이에요? 이황 선생님 작품입니다. 공부해라. 근데 사실 이게 도산12곡은요. 언지언학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몇 개야? 12곡이야. 12개인데 딱 끊어서 앞에 6개, 뒤에 6개에서 실제로 여기 앞에는 자연 친화적인 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배경지식. 우리 배경지식 갖고 있기로 방금 선생님이 시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도산 12곡.
그럼 여러분 9, 10, 11이니까 얘는 뒤에 거야. 언지, 언학으로 나뉘어서요. 여기는 언학 부분이야. 학문 수양에 대한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야. 앞으로 뭐 도산 12곡 1, 2, 3, 4, 5, 6 나오면 그것은 자연친화 쪽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이런 암기 학습 좋지 않아요. 안 씁니다만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건 사실이에요. 고전시가 조금 그렇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아까 보기를 통해서 또 이 작품의 절대론적인 감상 방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고인. 고인이 뭐야? 모를 거야? 알려줘. 옛 성인이야. 옛 성인 나 봤니? 못 봤어. 나도 옛 성인 봤니? 못 봤어. 그치? 표현법상으로 치면은 뭐뭐도 날 못 보고 뭐뭐도 나 뭐 못 보네. 무슨 법? 대꾸죠. 그죠? 고인 못 봐도 가던 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옛 성현, 성인 이 앞에 가던 길이 도대체 무슨 길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서 봐버렸잖아. 즉 학문의 길이야. 학문의 길이 앞에 있네. 앞에 가던 길 앞에 있는데 아니 가고 어찌할까? 서리적인 표현이죠. 고전시가에서 서리법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그쵸? 아 그리고 이거 연세법도 쓰였네. 고인 못 보네. 고인 못 봐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 그지? 연세법 뭔지 알죠? 물고 무는 거. 여기 뒤에 걸 앞으로 그죠? 물고 있고요. 가던 길 앞에 있네. 또 이렇게 물고 있는 마치 이런 고리처럼 쇠사슬처럼 계속 돼 있는 거.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연쇄. 어쨌거나 중요한 건 안 갈 수가 있다 없다. 안 갈 수가 없어. 갈 수밖에 없어. 학문의 길. 그 얘기야. 당시에 가던 길을 무슨 길? 가던 길. 몇 해 동안 이번에 몇 해 버려뒀네. 어디가 다녔네. 그치? 근데 이제 돌아왔네. 아 이제 돌아왔네. 아마 이황 선생이 뭐 학문 외의 것.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으로 봤을 때 학문 외의 것. 근데 이황 선생님 딱 봤을 때 벼슬길에 갔다 온 거야. 그치? 이 학문의 길을 몇 해 동안 버려두고 그 벼슬길 다니다가 이제 돌아왔어. 아유 이제 돌아왔으니 내가 딴 데는 뭐야? 아까 말했던 벼슬길. 여기 딴 데는 약간 부정적인 대상. 어디가 딴 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다른데 마음을 두지 않겠다. 여기에 이제 그런 의지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반성의 그런 의미도 있죠. 아우 나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성찰한 다음에 반성하고 아유 이제 딴 데 마음 마르리 그죠? 이것도 역시 뭐 의지적인 그런 부분도 역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 아시겠죠? 뭐 여기 얘기 안 해도 이거 대꾸 뭐 청산은 어짜의 완고에 푸르며 유수는 어짜의 주에 그치지 않는 거 이거 대꾸법 쓴 것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나 작품으로 갈게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풀 때도요. 원래 가와 나의 공통점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해야지. 38번 문제를 이거 본 다음에 먼저 없애버리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라. 그럼 둘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읽은 다음에 가장 가까운 것부터 없애고 39번에 A, B가 이거란 말이야. 이걸 먼저 풀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40번 같은 경우에도 나. 그러니까 40번에 1, 2, 3도 지금 풀어버렸어야 되고요. 41번은 못 풀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합, 갈래복합 같은 경우에도 작품이 따로 나눠지니까 문제 푸는 순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 자, 다음 나로 갈게요. 이제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 학평하자마자 여러분이 이제 궁금할 테니까 빨리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구성 자체를 하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 푸는 순서는 여러분이 한번 방금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어요. 네, 생각해 보시고요. 자, 지나간 성인들의 가르침 하나같이 간단, 명료했습니다. 오, 그렇죠? 성인들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명료했어요. 들으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야. 그런데 학자, 뭐 신학자도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튀어나와 불필요한 접속사, 수식어, 말의 갈래를 쪼개고 나누고 그렇게 명료했던 그런 진리를, 이런 명료했던 진리를 어렵게 만들어 놨다. 자, 이 학자들 긍정적인 대상, 부정적인 대상, 부정적인 대상이 됩니다. 뭐 하는 대상? 말의 갈래를 쪼개고 나누고 그런 사람이야. 진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기의 문제, 자신의 문제는 묻어둔 채 자기 반성이나 이런 거 없어.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아. 남에 대해서만 얘기해. 그렇게 둔 채 이미 뱉어버린 말의 찌꺼기를 가지고요, 시시콜콜하게 뒤적이고 이러쿵 저러쿵 따지고만 있습니다. 생동하던 언행은 이렇게 해서 지식의 우란에 갇히고 만다. 생동하던 언행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게 되겠죠. 성인들의 가르침은 간단하고 명료했어. 그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불필요한 학자들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진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식이 울 안에, 그러니까 답답한 지식이 돼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지. 그치? 이와 같은 학문이나 지식은요, 나는 신용하고 싶지 않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그죠? 이거는 수필이야. 수필은 두 가지.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은 결국에 뭐야? 성인들의 가르침이 되게 아름다웠지만 어떤 몇몇의 학자나 지식인들이 이런 것들을 생동하던 언행을 어떻게 만든다? 울 안에 가둬버리고 만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이와 같은 학문이나 지식을 난 신용하고 싶지 않아. 현대인들은 자기 행동은 없이 남의 흉내만을 내면서 살려는데 맹점이 있습니다. 사색이 따르지 않은 지식, 생각하지 않는 지식, 행동이 없는 지식인 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지. 그지? 어디에다 쓸 거냐 도대체 이게. 아무리 바닥난 세상이기로, 이 세상이 좀 좋지 않은 세상이기로 진리를 살아가고 실현해야 될 바로 누구까지, 이런 지식인들까지 곡학아세와 비겁한 침묵으로서 처신하려 드니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배반이다. 자,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는 것은 대단한 일이 못 된다고 합니다. 그죠? 지금 여기 앞에 지식인들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는 것은 대단한 일이 못 된다. 아는 것을 어떻게 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자, 이 부분, 양 자체가 지식의 양,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을 조금 알더라도 살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야. 인간의 탈을 쓴 인형은 많아도 인간다운 인간이 적은 현실 앞에서 지식인의 할 일은 무엇일까? 의문형을 통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 이 사람이 결국 하고 싶은 게 뭐야? 인간의 탈을 쓴 인형 많아. 근데 인간다운 인간은 적대요. 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바로 이 무기력하고 나약하기만 한 그 인형의 집이잖아. 그 인형의 존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무기력하고 나약하기만 한. 여기서 힌트를 주는 겁니다. 지식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힘이 있고 나약하면 안 돼요. 어떤 그 인형의 집에서 벗어나서, 아까 그 울타리 같은 데서, 그지? 벗어나야지 사명을 이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향하는 무학이라는 말이 있소이다. 전혀 배움이 없거나 배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우지 말라는 학문에 대한 무용론도 아니야. 많이 배웠으면서도 배운 자치가 없는 것이다. 법정 스님이 쓰신 것처럼 약간 좀 선문답 느낌이 있죠. 그죠? 무학이란 거 많이 배웠으면서도 배운 자치, 배운 흔적이 없다라는 거야. 어렵지. 그러니까 설명해 줘.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데. 지식을 코에 걸지 않아. 근데 좀 어렵게 설명하셨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지식을 코에 건다는 게 뭐야? 난 이 정도 알아 라는 거죠. 잘난 체 하거나 지식의 과잉에서 오는 관념성을 경계한 뜻. 지식을 좀 많이 알다 보면 사람이 얘기할 때 어렵게 얘기하지. 이건 말이야 뭐 어떻게 굉장히 어렵게, 그런 관념적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런 것을 경계한 뜻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그게 바로 뭐다? 무학이다. 알겠어? 많이 배웠어. 배운 거야. 학문을 부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그런 흔적 자체가 없게 하는 거. 이게 지식인이 나아갈 방향. 뭐라고? 지향점이라고.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지? 필자의 어떻게 서술했는가, 그리고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지향하는 가치관이 바로 무학이라는 거예요. 지식이나 정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발랄한 삶이 소중하다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자유롭고 어떻게 발랄한 그런 삶. 여기서 이것도 바로 무학의 한 모습이 되겠죠. 여러 가지 지식에서 추출된 진리에 대한 신념이 일상화되지 않고서는 지식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 지식이 인격과 단절될 때 연결돼야 돼. 지식이 인격과 단절돼 버리면 안 돼. 이건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죠. 되게 똑똑한 사람이 비인격적인 그런 사람이면 내가 볼 땐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 같아. 그 지식인은 사입이에요. 위선자예요. 알겠습니까?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이 시대의 실상을 모른 채 하려는 무관심, 이거 비겁한 회피야. 일종의 범죄야. 그러니까 아까도 나와 있듯이 뭐라고 나와 있었지?
자신의 문제 묻어두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행동 없는 지식 나오죠, 그죠? 사색이 따르지 않는 지식,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 행동 없는 지식인.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실상을 모른 채 하는 그 무관심 있으면 안 돼. 범죄래. 사랑한다는 것은요, 함께 나누어 짊어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의 기쁨과 아픔에 대해서 나누어 가질 책임이 있습니다. 우린 인형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에요. 우린 끌려가는 짐승. 당연히 이건 긍정적인 그런 부분, 부정적인 그런 대상. 우리는 끌려가는 짐승. 다 여러분이 일관되게 약간 나누면 돼. 이거는 필자가 지향하지 않는 것들.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말의 갈래 쪼개고 나누는 거 어때요? 싫어하는 거야. 필자가 지향하지 않는 것들이야. 지향하는 것. 인형 어때요? 지향하지 않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인간, 지향하는 거죠. 즉 지식인이라는 것은 단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살아있는, 그죠? 행동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 그렇게 당당하게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인형과 인간이다. 인형이 되지 말고 인간이 되자라는 법정스님의 수필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보면요. 이제 아까 원래 이제 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으면요. 옛사람의 행적을 긍정적으로 우선 가가 바라보고 있는가. 공통점이니까. 맞아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나마 도전하는 거 나 옛날에 가던 길인데 이제 돌아와서 가니까 딴 데 마음 두지 말아야지. 새로운 도전 자체는 아니야. 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적 태도. 그나마 청산유수 예찬적인 태도 조금 있죠. 근데 그게 아름답다라고 예찬하는 거야? 아니지. 가에서 안 돼.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의 과정. 이게 낚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치지 말아야지. 청산유수처럼 이거야.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가 안 돼. 지식인의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냉소적인 인식. 가 안 돼. 여러분 잘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 시간에 이거를 먼저 가를 보고 여기 와버렸으면 이거 볼 필요 없어. 그나마 낚시 있는 게 나는 이게 해당되지, 여러분. 지식인의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좀 냉소적인, 야, 그거 인형이야. 우린 동물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지식인은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면 안 돼. 나는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걸로 판단할 필요가 없었지. 가로 답을 내버렸으면. 한번 문제 푸는 순서 생각해 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39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AP가 다 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사한 문장 구조 활용했다는 게 이제 대구적 표현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죠?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보네. 맞네. 지워. 답 아니야.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B는 시간과 관련된 표현을 활용하여 상황 변화의 기점. 상황 변화의 기점. 내가 딴 데 돌아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 거. 강조하고 있어. 이제도 아니고 이제도 아니고 이제야. 그지? 강조하고 있어. 맞아. 지워. 자, A, B 모두 의문형 어구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뭘까? 어찌할까? 또 그것도 있고. 돌아왔는 거. 맞아. 어찌할까는 아니 가고 어찌할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태도.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가? 그동안 과거에 대한 후회와 반성 이런 거잖아요. 그죠? A, B 모두 부정 표현을 사용해요. 반성하는 자세. 이상하네. 그치? A, B 부정 표현을 반성하는. A에는 반성하는 자세 있어? B에는 좀 있어. 내가 그동안 딴 데 갔다 왔다. 근데 A에 있어 없어? 없어. 반성하는 자세.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특히 여기 화자의 태도라든가 자세라는 건 똑같은 태도입니다. 고전시가도 마찬가지로요. 현대시처럼 화자의 정서, 태도, 상황을 파악하면 돼요. 4번 다 적절하잖아. A가 안 돼. 앞구절 일부. 이게 연세법이죠. 아까 A는 연세법 얘기했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이제야 돌아왔는고, 이제야 돌아왔으니, 그죠?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맞으니까 이것도 역시 지워주면은 정답 4번 확정 되겠죠. 자, 아까 읽을 부분은 딱 이거야. 학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지녀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 우리 그걸 발견해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 보는 거야. 빔 되게 예쁘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감독님. 자, 딱 여러분이 보기 좋게 가만 딱 실어줬잖아.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없앴으면 되는 거야. 심지어 여기서 답이 나오면 되게 좋은데 답은 안 나왔죠,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건 고인 나가 만나지 못해. 서로 못 봐. 이제 현실을 인식하고 학문수양이라는 가던 길 이걸 매개로 나는 그 옛사람, 옛 성현, 그 성현을 따르겠다. 이런 의도. 맞아. 당시에 가던 길 딴 데. 딴 데 가서 당시 학문의 길을 가다가 그 학문에서 벗어난 길 갔어. 대비됐어. 맞아? 그지? 학문 수양 위에 다른 것에 힘을 쏟지 않겠다. 나 이제 드디어 학문만 집중하겠다. 의지. 맞아.
청산, 유수, 공통적 특성. 뭐야? 그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그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연결되면서 나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할게. 맞잖아, 그지? 오케이? 원래 이래서 먼저 가를 보고 없앴어야 되고요. 나에서는 말의 갈래를 쪼개고 나누는 태도, 자신의 문제는 묻어두는 태도가 대비되면서 여기서 이제 끝난 거야, 사실. 아까 선생님이 필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해보라 그랬지. 말의 갈래를 쪼개고 나누는 게 바로 어떤 지식인들의 부정적인 그런 행위였고요. 자신의 문제를 묻어두는 그런 태도가 지식인들의 부정적인 그런 행위였어요. 이 태도가 대비된다고? 아유, 그지? 적절하다는 거 몇 번? 4번. 학문 수양에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려야겠다? 뭐 이거는 맞아요, 그죠? 예, 이거는 필자의 의도는 맞아. 자, 나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인간과 끌려가는 짐승, 이게 긍정적인 거, 그지? 필자가 지향하는 거, 끌려가는 짐승 대비되면서 학문을 통해 배운 신념을 바탕으로 우리 당당하게 살자, 맞잖아요, 그죠? 5번 정답 4번인 거 확인됐고요. 마지막 문제인가요? 41번, 그죠? 여기 관련된 지문으로는 마지막 문제. 지식의 과잉에서 오는 관념성을 경계한다. 무학이라는 게 아까 나왔죠. 지식이 너무 많아서 막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러면 안 돼. 배움이 부족하여 지식을 인격과 별개로 보는 태도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잖아. 무학과 관련 없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네. 이것도 잘 보세요. 필자가 생각하는, 계속 같이 똑같은 걸 했었는데, 지향하는 거, 무학 지향합니까? 맞죠? 이런 관념성 경계야. 관념성 가지면 안 돼. 맞아. 자취를 자랑하지 않. 이게 정의죠, 거의. 그죠? 지식에서 출출할 진리에 대한 신념이 일상화돼. 신념을 일상화시킨. 멋져. 맞아. 자유롭고 발랄한 태도. 나와 있어, 본문에 아예. 맞아. 근데 이러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필자의 가치관을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전개했어요? 지식인들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건 안 돼, 이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 법정 스님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필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거 언뜻 보면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의 마지막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힘들지만 오케이, 쫙 펴고 가겠습니다. 고전소설이죠. 고전소설, 그나마 이게 좀 쉬운 게 나와서 그런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게 인물이 누군지 잘 보셔야 돼요, 역시. 왜냐면 고전소설의 인물 이름이 자꾸 바뀝니다. 얘가 누구로 바뀌고, 그러니까 홍길동전만 봐도 원래 이제 아버님이라고 못 부르니까 대감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대감님 뭐 이렇게 부르다가도요, 뭐 홍판서 이렇게 나와요, 좀 이따. 그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바꾸고, 다른 사람이 부를 때 또 뭐라 그래? 부인이 부를 때는 뭐 다른 호칭으로 부르겠죠. 그런 식으로 인물에 대한 호칭이 되게 바뀌어요. 심지어 벼슬이 달라질 때마다, 그죠? 뭐 한림이, 유한림이 했다가 이제 또 나중에 또 바뀌어. 뭐 유판서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전소설에서 인물이 누군지 족보 그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고전소설은 나올 때마다 전체 줄거리 알아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선생님 거 강의 중에 10코 고전소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밌게 꾸려놓은 거 있으니까 1학년 때 한번 손쉽게 볼만한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이 작품은요, 여러분 토끼전 알죠? 토끼전. 우리 뭐 수군가 뭐 이런 건 작품. 그게 있어. 그 뒤에 이야기야. 되게 재밌겠죠? 우리 여기도 복이 있나? 복이 있네. 윗글은 토끼전을 고쳐 쓴 한문소설로 재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송사설화의 모티프가 나타났대요. 송사라는 건 재판하는 거야, 그냥 그대로. 용왕과 토끼는요, 옥황상제가 주관하는 재판 상황에 놓이되고, 이 상황에서는요, 지위의 우열보다는 진술의 우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요, 지위의 높고 낮음보다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작가의식, 주제까지 얘기해주고 있네요. 즉, 토끼가 결국에 간 안 뺏기고 도망오잖아요, 육지로. 그 후에 재판을 걸어버리는 거야, 용왕이. 그랬을 때 진위를 가린데, 여러분 여기 보기를 통해서 대충 알겠죠? 지위의 높고 낮음보다 생명의 가치를 존중했대. 그럼 이 재판을 했을 때 누가 이기겠어? 보기를 봐도 알겠죠? 누가 이겨? 토끼가 이겨.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기에서 얘기한 게. 알겠죠? 각설. 토끼는 만수산에 들어갔어요. 바위 구멍에 숨어 삽니다. 그죠? 신세가 태평하고 만사에 무심하여 혹은 일어났다, 앉았다, 벽에 기댔다가 누웠다가 용왕의 말이 귀에 들리는 듯하고 용궁의 경치가 눈앞에 삼삼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왜 그럴까?
아유, 내가 만수산 일개 토끼로 간사한 놈의 꼬임으로 거의 죽을 뻔했지. 그러나 두세 치밖에 안 되는 혀로 만승의 임금을 유혹하여 용궁을 두루 구경하고 만수산으로 돌아왔으니 비록 소장의 구변이나 양평의 지혜로라도 뭐 그게 나오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 각주 다 달려 있어요. 예. 말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 자주 나오는 건데 중국 고사 인용에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부분이야. 양평의 지혜. 양평이 누군지 모르는데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겠지. 이보다 낫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왜 기뻐해? 야, 내가 죽을 뻔했는데 결국에 내가 말도 잘하고 지혜롭게 해서 용궁 구경 다 했잖아, 내가. 그지? 이후에 다시 동해를 가 밟지 말고 이제 맹세코 용궁 사람들과 말도 말고 돌베개 팔이나 개고 나 살아갈 뿐이야. 나 여유롭게 살아갈 뿐이야. 아니, 나 충분히 구경할 만한 거 다 했어, 이제. 대만족. 그래서 기쁨.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를 여러분이 체크했으면 돼요. 기쁨. 그래서 자, 이때 호련이. 항상 원래 각설 이때 호련이 그러면 새로운 사건 일어나는 거죠. 고전 소설에서. 검은 구름 와 오다가 광풍 쉬, 소나기 샥 또 우레소리 꽝꽝 번개불 번쩍 갑자기 이러더니 토끼가 크게 놀라서 오 이거 용왕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팍 피하려 숨을 때 뇌공이 바위구멍으로 쳐들어오더니 뇌공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쳐들어온 사람이야. 그치? 토끼를 잡아갑니다. 그런 사람이야. 빨라서 잠깐 사이에 남천 밖에 이르러서 토끼가 혼이 나가고 기운을 잃어 땅에 엎졌다가 다시 깨어서 머리를 들고 보니까 어디야? 천상 백옥경에 옥황상제 사는 곳이야. 옥황상제의 어떤 수하가 되겠죠. 그죠? 토끼가 영문을 몰라. 이게 무슨 일이지? 나 용왕이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왜 옥황상제? 하는데 동해 용왕 광현이 명을 받아 문 밖에 왔습니다. 누구도 와? 용왕도 온 거야. 그러니까 토끼가 깜놀. 이는 반드시 용왕이 옥황상제한테 일러가지고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지난번에 궤변으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이제 내가 죽게 됐어. 이렇게 상황을 알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얘가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웬 옥황상제? 라고 했다가 옥황상제 궁궐 앞 했다가 이번엔 죽으면 면할 수 없을 거야. 머리를 구부리고 턱을 고인 채 말없이 정신 나간 데 있었더니 전상에서 한 성관이 부릅니다. 상제의 명인이 용왕과 토끼를 판결하라. 그러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용왕이 꿇어 앉으면서요 토끼를 바라보면서 몹시 한스러워합니다. 인물의 심리는 무조건 해야 돼. 한스럽겠지 지금. 원래 이거 간을 빼서 먹었어야 되는데, 그치? 한성관이 지필묵을 앞에 놓더니 상제의 명인이 각자 느낀 바를 진술하고 처분을 기다리라. 진술서 쓰란 이야기야. 지금 뭐 한다 그랬지? 아까 우리 보기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선 용왕이 하면서 묶이죠. 우리 본문에 쫙 묶여 있죠. A라고. 엎드려 생각하는데 소신은 모든 관리들의 장으로서 직책이 사회 우두머리가 되어서 구름과 안개를 그런 일으키는 변화를 부리고 또 하늘에 오르내려 비를 내립니다. 삼가 나라의 신을 받들어 아래로 수많은 백성을 훈육하고 감히 어리석은 정성을 다하여 위로는 임금에 대해 보답하였습니다. 나 그동안 이렇게 일 잘해왔어. 말하자면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성실했다라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나 성실히 살았어. 뭐지? 또 임금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해 왔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온데 제가 병이 깊어서요. 이렇게 위태로움이 바늘방석에 앉은 듯하고 배까지 약이 효험이 없었어요. 그래 목숨이 조석에 달려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자기가 위태로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 확인되죠. 그러나 삼신산이 너무 멀어. 선약 구할 수 없어. 편작 이미 죽었어. 편작은 엄청 유명한 그런 신적인 의술을 펼쳤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날 수가 없다. 마침내 그러지? 토끼를 얻어서 내가 얻었으나 근데 그 간교한 꽤 빠졌어. 내가 어떤 도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줬나 봐요. 그 전에 그지? 만수산에 토끼를 얻었으나 마침내 그 꽤 빠져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세상에 놓쳐버렸으니까 내가 속수무책뿐입니다. 지금 계속 뭐 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없다. 저 토끼 나한테 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다시 배우니까 굶은 자가 밥을 얻은 듯하고 여러분 여기서 굶은 자가 뭐예요? 누구예요 그러면? 비유적으로. 용왕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유적인 표현 많이 쓰고 있죠. 용왕이 이야기할 때. 밥은 뭐겠어? 토끼가 되겠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뭐를 얻었다? 밥을 얻었다. 온갖 병이 다 나아 고목에 꽃이 핀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가 다 나을 거라는 걸 예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엎드려 원하옵건대. 제가 이렇게 이미 다 이제 임금께서 왜 누구 옥황상제께서 베풀어 주실 거니까 다 나은 것 같으니까 이제 원하건대 제왕께서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바꾼 인자함을 본받아서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 그지? 자기가 좀 더 이제 왕이니까 용왕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소신의 병으로 죽게 된 그런 목숨을 구해주세요. 엎드려 바라건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토끼 진술하기를. 원래 실제로요, 여러분 고전 소설에서 이렇게 묶여 있어서 말하기 방식 문제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 우리 나와 있죠, A, B, 그죠? 말하기 방식 문제야. 이걸 비교한 내용. 엎드려 생각하는데요. 저는요 만수산에서 나고 만수산의 대로 오로지 저의 그런 성명을 산중에서 뭐 각도 달려 있으니까 산중에서 다 했어요. 세상의 출세함을 제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수양산에서 고사리 캐먹다 죽은 여기도 고상 인용하고 있네, 그지? 그리고 도자매 기풍을 따랐습니다. 저 이렇게 되게 어떻게 살았습니까? 착하게 살았어요. 선량하게 살았어요. 저 이렇게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아침에 구름 낀 산에 올라 고라니 사슴들과 짝하여 놀고 밤에는 월궁에서 상어와 함께 약방아를 찍었습니다. 그죠? 토끼 하면 이거 유명하죠, 그죠? 달에서 그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나 선량하게 살았다. 근데 어찌 하다가 이것도 과거를 얘기한 거야. 용왕에게 원망을 사서 결박하여 섬돌 아래 노리니 절인 생선이 줄에 꿰인 듯하고. 그럼 여기서 또 비유적인 표현 썼어. 이 절인 생선 누구야? 줄에 꿰인 듯한 건 바로 자신의 모습이지, 그지? 전상에서 호령하니 뜨거운 물바람이 부는 듯합니다. 자기의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을 또 이런 듯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기 상황. 뭐 선생님이 지금 다 이렇게 위기, 토끼를 비유적으로 드러냄 이렇게 써주지는 않았어요. 말로 다 했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 안 되거나 뭘까라고 하는 부분 적어놓고 다시 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부분만. 자, 그러니까 또 사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게 대소 크고 작은 것에 따라 다르냐? 뭐 제가 키가 좀 작은데 그럼 죽는 거 전 좋아해요? 아닐 겁니다, 그죠? 예. 자, 목숨을 살려 보전함에 귀천이 있을 수 없고 더불어 죄 없이 죽게 됨은 소교사라도 살아난 것 같지 않으니 오늘 뜻밖의 용왕 내가 비유를 좀 거슬렸으니 어찌 감히 삶을 구하겠으며. 얘는 좀 약간 나 이제 큰일 났네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네. 아까 용왕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 다 얻은 것 같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토끼는 제가 어찌 감히 삶을 구하겠습니까? 위태로운 땅을 밟아 스스로 화를 받은 것을 알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좀 살펴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끼. 그러니까 옥황이 다 읽고 나서 의논하는데 일광노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두 사람 진술 다 괜찮다. 옳고 그름이 뭐 불을 보듯 환하게 되었다. 확실해졌다. 괜찮다가 아니라 확실해졌다가 되겠죠, 그죠? 폐하께서 병든 자를 위하여 죄 없는 자를 죽인다면 그 원망을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일광노는 뭐야? 병든 자가 누구야? 용왕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죄 없는 자, 토끼를 죽인다면 어떻게 된다? 원망이 생긴다. 그래서 강자를 두르고 약자를 도와. 강자, 옥황, 용왕, 약자를 도와. 강자 눌러, 용왕, 그리고 약자. 결국엔 이미 여기서 누구의 승리? 토끼의 승리를 이제 지지하고 있는 거죠. 옥황, 옳다, 판결. 천지만물 머물다 가는 것이 여관 같다. 좀 약간 인생무상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세월은 100대에 걸쳐 지나는 손님과 같다. 역시 인생무상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늙고 죽는 거 있잖아. 인간의 그런 일상적인 일이야. 사물에 항상 되는 일인즉 진실로 이에 초열하여 혼자 존재함을 듣지 못했고 날개 돋아 신선이 든담을 듣지 못했다. 혹 병이 들어서 일찍 죽는 사람, 상처를 입어 죽는 자 모두 다 명이 있어. 어찌 다 원혼이겠냐. 그러니까 다 죽는 것도 운명이고 죽는 사람 다 원혼이 되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광현이 너 병 들었는데 도리어 살고 오히려 네가 병이 들어서 토끼를 잡아먹고 살고, 만산 토끼는 죄가 없는데 그냥 죽으면은 야, 이거 살 사람이 죽는 거야. 이치에 맞지 않아.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인생은 무상한 것이고 다 그냥 순리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야. 그리고 광연히 네가 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야, 그리고 토끼가 당연히 쟤도 작지만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 그래서 광연 용궁으로 보내고 토끼 내가 세상으로 놓아줄 거니까 천명을 그냥 즐겨라. 하늘에서 준 명을 즐겨라.
거기에 순응해라. 야, 뇌공을 시켜서 야, 쟤 원래 갖다 줘. 다시 원래대로 만수산으로 데려다 줘. 하니까 용왕이요. 적혼공이 잉어예요, 잉어. 그러니까 용왕 부하죠. 야, 옥황이 죄 없이 죽는다고 토끼 보내주는 모양이니까 너 문 밖에서 나오고 있다가 죽여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 내가. 쉿. 해라. 그러니까 적혼공이 아유, 대왕 입에서 나와 소신의 귀에 들어온 말 어찌 아는 이가 있겠습니까? 아, 제가 비밀리 하겠습니다. 근데 우레소리 꽝꽝. 광풍이 일어나고 뇌공이 토끼를 암령하여 북쪽으로 휙 날아가 버립니다. 화살 갖고 추상 같아. 적혼공이 이러고 있는 거야. 손도 못 대고. 그러니까 용왕이 크게 탄식하면서 야, 하늘이 망해놓노 하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바랄 바가 있겠냐. 그러면서 적혼공과 손을 잡고 아이고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돌아가고 끝나는 겁니다. 이 내용 재밌죠, 그죠? 뭐 크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요. 좀 옛날 말 느낌이 나서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 보고 맞추도록 할게요. 자, 만수산의 토끼는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가 옥황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했다. 이거 옥황 상제가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 No. 누구 때문이야? 이거 용왕 때문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지?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게 답이네요. 그죠? 토끼는 백옥경에서 용왕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 잡혀온 이유를 알지 못했다. 여기 본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잡혀왔을 때 영문을 몰라 섬돌아를 기고 있는데 문지기가 달려들어서 야, 동해 용왕 광현이 명을 받아 문 밖에 있다. 그러니까 토끼가 이 말 듣고 아이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맨 처음에 용왕 만나기 전까지는 용왕이 온다는 얘기 듣기 전까지는 이거 뭐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는 내용. 만수산의 토끼는 자신의 뛰어난 말솜씨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 중국 고사 인용한 부분 있죠? 야, 내가 말을 잘하고 그래서 지혜가 뛰어나서 이거 한단 말이야. 용궁에서 만수산으로 돌아온 것에 만족감, 기쁨 앞에서 나왔었죠. 만수산에서 지내던 토끼는 용궁에서의 기억을 떠올렸다. 아, 내가 구경 잘하고 막 그랬다라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 앞에 쌤이 얘기했어요. 그 둘 다, 용왕과 토끼 둘 다 과거 내력 요약해서 진술하고 있어요. 그죠? 모두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뭐 굳이 얘기하자면 어디였지? 바늘방석에 앉은 듯하다. 내가 용왕 그 얘기했고요. 아까 그 생선 있잖아요. 무슨 생선이었어? 절인 생선인가? 그치? 자신이 고난에 처했음 드러내는 부분. 자, A는 제안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요. 제안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해? 내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걸 인정해? 제안에 대해 확신을 드러내고 있어? 내가 볼 땐 이거 둘 다 이런 부분은 없었어. 그쵸? 답이 이거겠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나머지도 있는지 보자. 유리한 결과 기대하잖아. 이제 내가 다 얻은 것 같으니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 이제 뭐라 그랬지? 마지막에 거기서 B 부분에서 어찌 내가 삶을 구하겠으며 내가 화를 받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좀 보살펴 주세요. 그지? 마지막에 요구 제시하잖아. 그지? 제발 좀 보살펴 주세요. 토끼는 그 얘기하고 용왕도 이제 뭐 주십시오. 그러면서 요구를 얘기하잖아요. 답은 뭐? 3번이 되겠네. 아예 안 나왔으니까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 제안의 문제점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죠?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아까 봤던 그런 부분인데 아까 이게 뭐라고요? 생명의 가치 존중. 이게 주제의식이라고. 이거 뭐다? 어디서 판결, 그지? 송사, 재판. 이런 걸 여러분이 포커스 잡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제의 명인이 용왕과 토끼를 판결하라. 이거 송사설하다. 맞지? 꿇어앉아 함께 처분을 기다리는 것. 둘 다 같이 꿇어앉아 있어. 누구 앞에서는 둘 다 똑같아. 옥황상제 앞에서는 둘 다 대등한 위치에서. 그지? 심지어 토끼가 이겨요. 그죠?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공정한 처결을 하소서. 이미 일광노의 말에서 누구에 대한 지지? 토끼에 대한 지지. 맞는 내용이 되겠죠. 낳으면 늙고 늙으면 죽는 것. 인간의 일상적인 일이야. 망설여? 근거로 제시한 거지. 순리에 따라라. 천명에 따라라. 망설인 이유 아닙니다. 4번이 정답. 자, 토끼인들 어찌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라는 말에서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작가의 주제의식. 토끼 역시 죽음을 싫어한다. 모든 생명은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5번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여러분 기분 좋죠? 자, C의 서사적 기능. 우리 마지막 읽은 부분이죠. 그죠? 토끼 보내주고 몰래 적공공이랑 이거 얘기한 거. 그지? 가장 적절한 거. 딱 보면 근데 가장 적절한 거 답 나오는데. 용왕이 몰래 이제 토끼를 잡으려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뭐 주제의식이 아까 우리 위에서 보기에서 나왔어. 오히려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거. 그거를 강조하고 있잖아. 2번이잖아.
적콩공의 말을 되게 조콩공 뭐라 그랬어 그냥 아예 알겠습니다 몰래 처리하죠. 근데 뭐 사건 평가하고 있어. 용왕의 탄식을 통해 새로운 갈등 예고 말도 안 되지. 인정하고 돌아가잖아요. 뇌공의 공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간적 배경이 사실성? 이게 어떻게 사실적이냐 꽝꽝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용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적공공 아유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인 걸 확인했습니다. 아 여러분 첫 시험인데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제가 뭐 마지막으로 좀 드릴 말씀이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유재석 아저씨가 어떤 아주머니의 자전거를 가르쳐 주던 장면이 나왔는데 두 가지 인상 깊은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못하겠어요 하니까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좀 늦을 뿐이죠. 더딜 뿐이죠. 그런 말을 하면서 응원을 해줬고요. 또 하나는 제일 인상 깊었던 건데 자전거에 넘어지지 않는 법. 그게 뭔지 아세요? 페달을 계속 구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못 봤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좀 늦게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어떻게 하면 페달을 구르면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오늘보다 더욱더 밝게 빛날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